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어르신들 강의 들으시다가 꾸벅꾸벅 조실까봐, 네, 그게 제일 걱정되는데, 가급적 졸리지 않게 재밌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기 반 이상은 이미 전립선에 대해서 준 박사 수준의 그런 지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미 관심이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방송이나 이런 안내를 보고서 이제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오늘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적당히 넘어갈 거고요. 핵심은 이제 강의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궁금해서 와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료실 말고 진료실 밖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직접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강점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와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 써서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질환의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여기 와주신 분의 거의 69% 이상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노년 인구에 이제 포함이 되시는 거고, 이러한 노년 인구가 급격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현실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기본적으로 노화 질환이기 때문에 이 노년 인구가 증가하는 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 더 한 가지 이제 큰 문제는 우리 서울시 초등학생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다는 우리 연합뉴스로 기사입니다. 2010년도 꽤 오래된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점점 인구는 주는데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뒤에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쪽 질환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이 있고 그 질환이 얼마만큼 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2014년도 통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 통계에서 기반을 한 내용입니다. 거의 2010년도 대비 5년 동안에 한 30% 정도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되겠죠. 하나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기록비의 상승, 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빈도를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거의 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질환 환자하고 그다음에 비대증이 있냐 없냐 얘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머리가 나이 들면 다 하얘지지만 그거 자체가 속도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거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립선 질환 자체도 증상의 차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크다고 무조건 다 환자는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립선은 무엇인가?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 하나 짚고 나가겠습니다. 일단 방광 오줌보죠. 방광 바로 아래쪽에 있는 생식기관입니다. 전립선이기 때문에 앞전자에다가 설립자, 그 다음에 생선 해가지고 앞쪽 부분에 남성이죠. 남성 앞쪽 부분에 생식기관이 하나 달려있는데 오줌보 밑에 거기 봤더니 뭔가 분비하는 기관인데 서져 있는 모양으로 나와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이렇게 정해졌고요.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낭과 연결돼서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할 때 정자들, 정액에 일부 포함되는 그 셈이 생식기관이니까 당연히 정자를 어떻게 잘 보필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영양물질을 분배해 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생식기관 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균 같은 것이 이제 들어가면 곤란해요. 그래서 아연 같은 이런
항생 물질이 되는 그러한 분비물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어막, 균에 대한 방어막 작용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노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나이가 들면 굳이 우리 생식기관은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는데 말썽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소변기 여기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변 쪽으로 문제가 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생기느냐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정상기관은 저랬고 그러면 병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나는 전립선이 별로 크지가 않은데 이 관통하는 길을 막고 있지 않는데도 소변 쪽으로 좀 소변발이 약해지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래 들어서 생긴 전립선 비대증 개념이 되겠고요. 전립선 요도의 이완, 확장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지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까지 물리적인 부분까지는 생각하진 않고 그 부분 약물로 해결이 될 거고요. 반면에 전립선 비대증 전통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전립선이 자라나면서 이럼으로써 요도 압박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소변 자체가 불편해지고 심할 경우에는 소변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뿐만 아니라 수술적인 것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도대체 그게 뭔가에 대한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흔하게 느끼시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소변을 보고 왔는데 또 마른 느낌이 든다든가 아니면 소변을 보고 난 후에 몇 초 있다가 바지를 올리는데 묻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이럴 때 좀 당혹해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과 이제 연관이 있는 증상의 하나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덜 본 느낌, 좀 남아있는 느낌이 해당이 되겠고요. 화장실 이제 자주 가시게 되는 거죠. 상황 자체가. 네, 지금도 뭐 강의,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하는데 1시간 버티기도 좀 힘든 상황. 이런 것들도 이제 연관이 되는 증상이 되겠고요. 깨어있는 동안, 낮 동안이죠. 너무 자주 보게 된다라고 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증상입니다. 뭐가 막히니까 중간에 나오다가 힘이 딸리면은 끊어지게 됩니다. 소변이. 네. 그 끊어지는 증상이 요가 끊어지고 지연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소변 보다가 한번 뚝 멈췄다 또 나오고 이런 증상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과민성 방광이라고 이제 방광 쪽이 좀 예민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 있는데 거기에도 조금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절강뇨라 그래서 소변을 참기가 좀 힘든 분들, 버티기 힘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고요. 늦출 수 없는 이제 배뇨 욕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증상은 소변이 가는 거죠, 말 그대로. 예, 젊었을 때 막 무슨 뭐 폭포수 나오듯이 막 연상을 하셨다면 나이 드셔가지고는 점점 가늘어지고 나중에는 앉아서 소변을 봐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연출이 되게 됩니다. 조금 어찌 보면 이제 남자로서 조금 굴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자꾸 이제 서서 보면은 옷에 묻고 주변에 막 피고 이런 상황이 이제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변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소변발이 약해져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요건 조금 이제 심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 방광 힘 자체만으로는 소변을 다 못 삐어내기 때문에 자꾸 배에다 힘이 들어갑니다. 고강뇨라고 합니다. 배에다 자꾸 힘을 써가지고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초기는 아닙니다. 그 전에 조금 병원 와서 일찍 오셔가지고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춰진 그런 상태가 되겠고 혹시라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관리는 안 하시지만은 자꾸 배에 힘주면서 소변을 보신다 하는 분들은 꼭 병원 오셔서 체크받고 필요하면 약을 써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가장 증상 중에 흔한 겁니다. 밤에 정상적으로는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네, 푹 주무셔야 되는데 밤에 자주 일어나시면서 수면 리듬 자체도 깨지고 그러다 보면 다음날 굉장히 피곤하게 됩니다. 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증상 중에 하나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계시면은 더 가속화돼서 2번, 3번, 4번 뭐 거의 밤은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자, 증상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셨을 때도 그러한 증상들을 이제 여쭤보고요. 그 증상에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증상 점수라는 걸 매기게 돼서 일정 점수 이상이다 하면은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병원에 만약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오시면 어떤 검사들을 대표적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증상 설문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상을 포함하는 그 문항들 설문지가 있고요. 그 문항 설문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조금 당혹해하는 검사가 되겠죠. 직장 수지 검사를 해서 의사가 직접 항문을 통해 손가락을 넣어서요. 전립선이라는 부분을 직접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전립선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같이 전립선 크기가 무조건 증상하고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증상만 가지고 이 검사법만 가지고 정확하게 전립선을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겠죠. 구체적으로 이런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7문항을 체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거는 밤에 몇 번 깨는지를 여쭤보는 이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설문지 하나만 체크해 보는 것만 가지고도 내 소변 증상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실 검사라 그래서 피랑 소변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검사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상 자체 전립선 정도를 본다기보다는 다른 질환, 전립선 비대증 말고 그 이외의 질환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소변 검사. 염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피 검사인데 많이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PSA라고 해서 전립선 암을 잡아내는 데 주로 쓰는 피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 PSA 수치가 얼마다 이런 거 다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비뇨기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변 문제로 오시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소변 검사가 이제 주를 이루고요. 이런 요소 기능 검사라는 거는 실제로 소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 받아내서가 아니라 실제로 화장실에서 저희가 보는 수준 정도로 소변을 봐야지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오시면은 그냥 뭐 금식하고 오시죠. 사실은 뭐 재밌는 얘기지만은 비뇨기과는 금식을 꼭 권하진 않고요. 비뇨기과 가실 때는 가급적이면 소변을 조금 보유하고 방광 안에 좀 채운 상태로 가시는 게 2번, 3번 안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가 되는데요. 예. 전립선 초음파 검사라는 것을 이제 오시게 되면 시행을 하고요.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은 가장 빨리, 가장 편하게 전립선 자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져보는 거는 이 표면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1차원적이죠. 하지만은 전립선 초음파 검사만 하더라도 일단은 2차원적으로 확인이 되고 전립선 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해서 본인의 전립선 모양이나 이런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당연히 좀 당혹해하는 게 있습니다. 왜?
전립선은 항상 항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지를 이제 벗게 되고 자세도 조금 불쾌하고 더더군다나 뭔가가 몸속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막 불쾌한 거 티를 막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뭐 이렇게 검사하는 거는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검사는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것은 실제로 심해지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보여드리는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전립선하고 방광 쪽이 연결되는 부위가 되겠고요. 여기 까만 부분은 이제 방광 안쪽이 됩니다. 여기 옆에 벽 쪽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발달되면 막히는 그러한 벽면이 되겠고요. 젊어서 이런 소변 상태였다면 나이 들면 이런 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틈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물샐 틈이 있습니다. 소변 나올 길, 물샐 틈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지만 굉장히 막 힘들어, 매일 뭐 화장실 가야 돼요. 힘들어. 밤에 자꾸 깨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고요. 완전히 이제 심해지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말 틈이 없게 보입니다. 예, 방광내시경 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 자체가 점점 좁아지는, 물리적으로 좁아지는 것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전립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방광, 오줌보랑 항상 같이 세트로 다니는 장기이기 때문에 방광벽이 이렇게 매끈한 점막에다가 근육질로 슬슬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방광이 이제 노화되는 부분이고, 부담,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방광 쪽에서는 용을 써서 내보내려고 힘을 자꾸 주게 되면은 말랑말랑해야 되는 방광벽이 근육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방광 노화고요. 방광은 말랑말랑한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정도가 심해지면 이 전체가 다 근육질이 되고 그 근육의 빈틈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게 됩니다. 이런 데는 기능을 전혀 못해요. 그냥 점막만 얇게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방광으로 따지면 거의 말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태 정도 수준이 되면은 배에 자꾸 힘을 줄 수밖에 없겠죠. 방광 힘은 떨어지고 입구는 꽉 막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술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대부분의 이제 요럴 때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진행을 좀 막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방광이 노화되는 것까지는 못 막더라도 이런 정도로까지 빠져서 수술로 가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게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치료 들어가겠습니다. 치료는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요도 쪽 이완을 시켜서 소변 보는 길을 조금 넓혀주는 거. 네, 약물로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은 알파 차단제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가장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옵니다. 전립선 큰 거를 그럼 다시 젊게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느냐,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5알파 환원에서 억제자라고 부르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40% 정도까지는 우리가 크기를 줄여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한 1, 2년 약물 쓰고 나면 사이즈가 확 줄어버리는 분들이 있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수술까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약 쓰고 났더니 의외로 잘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괜찮은 약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립선 수술은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터널링입니다. 길을 뚫어주는 거죠. 이런 전기 칼을 이용해서 길을 뚫어주던가 아니면 이런 레이저 소스를 이용해서 조직을 태워가지고 길을 뚫어주던가 뭘 하든 간에 터널을 뚫게 되는 게 이제 수술 방법이 되겠고 그 수술 공법상의 차이는 몇 개가 있다. 하지만 결과상으로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 주진 않는다. 아직까지
요런 방식이 골드 스탠다드라고는 되어 있고, 지금 요런 레이저 방식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건 트렌드의 문제가 될 거고요. 나중에 또 다른 뭔가 좋은 방법이 나와서 완전히 또 상황을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나 둘 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된다면 이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넌 레이저를 그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비대증은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있으시면은 와서 관리받으시고, 약으로도 충분히 되고,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수술을 하시면 되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도 심플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하게. 전립선 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관심 있는 지금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가장 그 암 호발 연령대이시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 사람들인데 워낙 그 유명한 분들이라서 이분의 공통점은 다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수술, 어떤 분은 암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93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우리 덩샤오핑입니다. 중국.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통령, 이분은 돈 제일 많은 사람으로 맨날 오르내리는 분이고. 그래서, 전립선암의 특징은 선진국 암이다 또는 부자들의 암이다 이런 별칭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리거나, 라는 또 특징이 있고요. 전립선 암하고 비대증은 그럼 뭐가 다르냐. 전립선을 놓고 보면은 이 똑같아 보이는 장기지만은 구분을 해놓습니다. 오줌길이 있고요, 요로. 옆에 이행대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 이쪽이 이제 항문 쪽입니다. 직장으로 저희가 만져보는데, 말초대라는 부분이 있고요. 전립선 암은 주로 이 말초대에서 거의 발생을 합니다. 거의 90% 가까이 이쪽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직장을 수지검사에서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제 민망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했을 때 가장 관심 있는 건 전립선이 얼마나 크나 마냐는 두 번째고, 첫 번째로 제가 관심 있는 게 이겁니다. 여기에 암조직 같은 게 혹시 만져집니다. 그래서 그걸 걸러내게 하는 목적이 사실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초음파에서 하면 될지 왜 그런 거냐? 당연한 말씀인데, 초음파는 촉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촉감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기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져서 알 수 있는 거는 직접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기 때문에 꼭 보호검사는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생기면은 비대증, 압박, 소변기를 압박해주는 비대증이 되겠고요. 이렇게 생기면은 전립선 암 쪽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만지면 이런 건 볼록 나와 있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생기냐? 이건 익히 많이 아시니까 유전적인 변화가 와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유전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세포가 어느 순간 변이를 일으키면은 그 세포는 죽지 않고 장생불사 점점 자라나는 거죠. 새끼를 낳고 점점 자라나면은 어느덧 덩어리가 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발현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든 암의 그 발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전립선 암도 똑같습니다. 전립선 암의 그 상피, 가장 표면이 되겠죠. 전립선 조직의 그 상피 부분이 변이가 되면 이 상피 부분에서 암이 형성이 되고 그 암이 전립선 암으로 발견이 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PSA, 전립선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네, 거기서만 희한하게 그 물질이 그 분비가 되고 피검사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립선 상피세포가 늘던가 전립선 상피세포가 깨지던가 어떤 병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 좋아하시죠? 통계. 중앙암 등록본부라고 이제 매년 전국 그 암 관련된 통계를 내주는 우리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낸 통계가 가장 신빙성이 있겠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일 거고요. 성별 주요 함정 발생률 2013년도께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자만 있고요. 남자에서만 생기는 병입니다. 여자로 치면 자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5등입니다. 네. 많이 증가, 옛날에 이 밑에 있었어요. 근데 점점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식생활이나 사는 모습이 먹고 살만해지고 서구화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1번. 두 번째는 연령이 증가하니까 암이 자꾸 더 생기는 거죠. 네. 암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17.7%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나라, 선진국, 우리 옆에 일본, 미국, 유럽 쪽의 영국을 보면 1등입니다. 요 나라는. 네. 서양 쪽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에서는 남자 사망률로 보면은 1등입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 암으로 죽는 거죠. 네. 발생도 많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5등이고 일본은 4등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우리나라랑 상당히 일본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건 아니고 이런 나쁜 것도 이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치고 올라가서 4등으로 가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5위의 암입니다. 남자 암 중에서 연령군별 암종 발생률 65세 이상. 우리가 보통 노인 연령대는 65세 이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4등입니다. 이 병은 당연하죠. 이건 나이 들면서 생기는 암이다. 70대 전후가 가장 호발 연령대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치면은 4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전립선 암에 걸리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그래프가 확 치고 올라갑니다. 나이가 50 넘어서부터는 이제 이런 암들에 노출이 많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쭉 봤을 때는 50대 미만은 절대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다들 여기 중간 어딘가에 이제 계시는 연령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이제 75에서 79부터 80대까지가 가장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률 보시면은 10.5% 매년 10.5%씩 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가파른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갑상선암하고 자꾸 동급으로 취급을 하는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건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갑상선암하고. 갑상선암 자체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과거에도 잘 진행이 안 되고 뭐 생존율도 높고 했던 전립선암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PSA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급격하게 그 치료율이 높아지는 그런 암이 됩니다. 암 증가율은 2등이고요. 1등은 갑상선암이고요. 네, 갑상선암 요새 엄청나게 검사해가지고 잡아내고 있죠. 근데 갑상선암은 대표적으로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암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암 조기라고 그러면 그렇게 걱정을 많이들 안 하시는 경향이 생겼고요. 평균 수명까지 이제 암 발생률입니다. 이건 2010년도 이제 통계가 되겠고요. 2010년도 평균은 77세입니다, 남자가. 5명 중 2명은 이제 암이 생기게 되죠. 네. 다시 얘기해서 내 친구 5명이 살아나오면 그 중에 2명은 나를 포함해서 이제 암 환자가 될 수 있다.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이거. 네.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그러면은 전립선 암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러면 진짜로 내가 이제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생존율입니다.
전체 암 생존율 추이를 보시면 2000년대에 비해서 2012년도는 남자가 59% 정도, 한 60% 잡고요. 여자가 76% 정도. 남자가 더 많이 죽습니다. 그 암의 성격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날 거고, 기본적으로 여자들 오래 사는 부분은 좀 영향이 갈 거고요. 전립선 암은 어떠냐면 여러 가지 암 중에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갑상선 암은요, 90년대에도 87% 정도. 지금 뭐 100% 정도. 거의 뭐 안 죽는다고 얘기할 수준이고요. 전립선 암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반밖에 못 살았어요.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PSA가 나오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80%, 지금은 90% 정도를 초회할 정도로 초기에 많이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상황이 됩니다. 덕분에 이게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갑상선이나 이제 동급 취급을 어느 순간에 받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암은 아니다. 물론 여기 다른 암들 있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암들, 이런 암들에 비하면야 당연히 순하죠. 순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초기냐 조금 진행되냐 완전히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없어졌는데 초기는 거의 100%. 거의 갑상선 아까 나온 거랑 동급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를 맞추면은 얘기가 그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가면은 완전히 떨어진다. 그만큼 충분히 사람 목숨을 뺏고도 남는 그러한 악질적인 암 중에 하나지만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치료를 통해서 또는 관리를 통해서 사는 데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약간 복받은 암일 수도 있고요. 원격전의 생존율은 굉장히 높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5년 암 생존율은 결론만 보시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 90%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초기에 잡아내는 그 기술, 진단 기술,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 방법, 이걸 같이 받침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암을 갖고 있는 사람, 현재 보면 5만 명 정도가 암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로.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5만 5천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혹시 모르면 여기 아마 또 암도 진단받고 오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뭐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전립선 암을 일으키는가? 굉장히 많죠. 암의 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근거가 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이는 뭐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나이 먹으면서 증가하는 게 유전자변이고 그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거고요. 인종과 생활환경, 이거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는 중국 사람,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 마찬가지고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생활 습관, 시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은 내 형제가 있다 그러면은 3배, 내일 낳은 쌍둥이 4배, 그 다음에 가족력 자체, 우리 가족에 누가 있다 몇 배, 이런 식으로 가족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식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은 아직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임질이나 뭐 어떤 그 성병이나 이런 게 걸렸었는데 이게 관련이 있냐, 아직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성생활 뭐 과도하게 했다 해서 전립선 암이 생긴다 이러진 않고요. 성생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하는 게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좋다라가 정설입니다. 흡연은 전립선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는 조금 아직까지 약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이 생겼을 때 흡연은 문제가 된다. 이건 정설이고요. 음주는 아직까지 근거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술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대만 유광암 홍보대사고, 요거는 이제 영화 배우인데 이분도 전립선암 환자입니다. 예. 임금 많습니다. 예방법. 굉장히 많은 약 등등등 있었는데, 근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예방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립선 암에 걸리고 싶지 않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꽤 많죠. 근데 확실하게 이거는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는 현실적으로 없고, 최근에 전립선 비대증 약물 중에 전립선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약물,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약물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줄여요. 전립선 암을 줄입니다. 줄이는데 순한 애들은 한 20% 이상 발생률을 줄이는데, 한 가지 찝찝한 게 독한 애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이 약 먹는 분에서. 그래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입증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권할만 하냐? 그건 아직 논란입니다. 예. 일부는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이 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자, 전립선 암을 막아주자 하면서, 전립선 암의 진단 부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똑같이 다 합니다. 그래서 암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이고요. 폭이 만져지거나 PSA 수치가 3.0 이상인 때는 일단 권하고, 일부 병원에서 2.5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딱 정해진 룰이 있진 않고요. 2.5에서 4.0 기준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는 똑같습니다. 초음파랑 대신에 바늘로 찌르는 기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 당연히 마취를 하죠. 네,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을 떼어내서 그걸 가지고 암이 있다 없다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 조직이 나와버리면 당신은 전립선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고요. 암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퍼졌냐 안 퍼졌냐 이제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립선 조직을 일부 뽑아냈으면 있다 없다 얘기는 되는데, 그 다음에 과연 나는 초기냐 말기냐 등등등 얘기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 부분 때문에 전립선 암은 뼈로 전이가 잘 가기 때문에 골주사 촬영이라고 해서 전신 뼈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모양을 가장 정확하게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건 MRI입니다. 그래서 MRI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이 여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치료는 당연히 조기냐 넘어갔냐 완전히 뭐 다 퍼졌냐 이런 걸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겠죠. 또 하나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 암 진단 받았는데 아까 봤더니 초기면은 뭐 100% 산대는데 그럼 굳이 뭐 수술까지 해야 돼요? 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당연히 맞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은 65에서 80세 대상으로 44,000명을 12년간 이제 관찰한 그 논문이 됩니다. 이 논문이. 그래서 보면은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는 23% 정도가 돌아가셨고, 그냥 치료 안 하고 쭉 봤을 때는 37% 정도가 사망하셨고 해서 분명 사망률 차이는 난다. 라는 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국인은 서양인하고는 다르죠.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특징이라고 이제 알려진 부분은 이렇습니다. 생존율이 좀 낮은데 무슨 특징이 있을까 봤더니 암의 악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뽑으면은 1등급을 매기죠. 요게 순하네, 얘가 독하네. 요쪽으로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4등급 쪽으로. 그래서 3등급까지는 우리가 조금 그래 순하다고 보는데 4등급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성격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4등급을 포함하게, 4등급 이상을 포함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고, 한국인에서는 서양인보다 이런 쪽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게 이제 알려진 부분입니다. 국소암은 뭐 다 아시다시피 초기에 전립선 암에 발견된 요런 암이 되겠습니다. 초기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관찰적 치료량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냥 치료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순한 경우. 네. 그렇게 되면은 단서가 붙어요. 병원에 자주 오셔야 돼요. 오시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관찰이라는 게 안 되죠. 네. 그래서 꼭 꼬박꼬박 오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여기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만약에 이제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복해서 배꼽 밑에서 개복해서 전립선을 이제 떼내는 그런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 표준 치료가 되고 최근에 이제 많이 늘었죠. 로봇 수술. 네. 비용이 좀 비싼 단점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암 재발률이나 이런 거에서도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좀 달린 게 있고, 반면에 비용값을 어디서 할 거냐 보면은 입원 기간이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 째서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5개 뚫어놓고 하기 때문에 빨리 안 오겠죠. 네. 그 다음에 합병증 부분에서도 소변이 샌다거나 발기가 조금 더 빨리 회복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서는 관찰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보험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수술을 못 받겠다 또는 나는 수술하기 싫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방사선을 쪼이거나 방사선 물질이든 기구를 안에다가 심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초기에 했을 때는 수술에 버금갈 정도로 좋은 그 성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술보다는 확실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와 본인이 수술하기 싫어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진행이죠. 전립선을 좀 뚫고 나갔다거나 전립선 넘어가서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국소 진행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섞입니다. 수술하고 치료를 더 붙일 수도 있고요. 방사선 치료를 더 가질 수도 있고, 호르몬 치료를 가질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이암입니다. 전이암은 수술이 별 효과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눌러줍니다. 암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이 됩니다. 주사 맞고 약 먹고가 다가 되겠죠.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차단함으로써 가능한 그러한 원리가 되겠고요. 남성 호르몬 차단하는 방법은 옛날에 우리 가난하고 그랬을 때는 고환절제술에서 고환해서 결국에 남성 호르몬 90%가 생성되기 때문에 고환을 아예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거의 안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약물로 주사 맞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전립선 암 생기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전립선 암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그 진행을 늦추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제일 당연히 그렇겠죠. 네. 첫 번째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은 전립선 환자 사망률이 60% 증가한다는 보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암 환자는 기본이 담배 끊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오시면은 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하세요 하는데 그게 쉽나요, 말처럼. 그래서 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죠? 실제로 토마토가 효과가 있고요. 여기 제가 불그림 붙여놓은 거는 가열해야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으면은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고요. 가열을 했을 때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이 항암 물질이 한 20배 가까이 더 나온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토마토 소스처럼 끓여가지고 섭취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화가 채소라 그래서요. 우리 많이 흔하게 먹는 겁니다. 상추쌈, 브로콜리는 뭐 드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배추는 뭐 우리 기본이지 않습니까? 식단에. 네. 무, 뭐 더 얘기할 거 없고요. 이미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게 먹고 있는 그런 채소가 되겠습니다.
콩류, 마늘, 현미 이런 것들이 암 진단 후에 늦추거나 사망률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식품들이 되겠습니다. 다 모아보면요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된장 콩으로 만들죠. 두부 넣고 마늘 넣고 야채 조금 넣고 하면 된장찌개 뭐 드시면 됩니다. 네, 아주 괜찮은 음식이죠. 항암으로. 현미밥 밥만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김치 이건 뭐 기본으로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쌈 같은 거, 쌈채소 같은 거 조금 즐겨주시고 이 정도만 하시면은 이미 저 앞에서 언급된 부분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식단을 굉장히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는 항암 식단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고기, 지방,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커피가 전립선암 걸린 사람들 진행을 조금 늦춰줄 수 있다라는 또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서양 쪽은 또 워낙 즐기니까. 요새 우리도 커피 많이 즐기니까 식후에 커피 한 잔 같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외롭게 이 모든 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오래 살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모님이 이제 생존에 계시면 잘하시라.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문제 생겼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단백질은 가장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 빨간 고기. 네, 빨간 고기는 암 진단 받는 것과 동시에 가급적 줄여라, 멀리하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꼭 드셔야 된다 그러면 살코기 위주로. 그 다음에 요거는 닭고기인데요. 왜 해놨냐? 이 껍데기에 지방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껍데기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공용, 햄이니 소세지니 이런 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고기보다도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되겠죠. 10% 포화지방산 10%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으로 10% 올리면은 사망률이 34% 정도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새 치즈, 버터 이런 거 좀 많이 드시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거. 근데 이게 문제죠. 우리. 라면 굉장히 즐기는 나라인데 라면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비만 부분이 되면은 BMI라고 해서 이 키하고 체중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비만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5 이상이면 우리가 보통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5 정도 올라가면은 비만 레벨이 달라집니다. 뭐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되는데 점점 우리도 비만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5 정도 한 단계 뛰어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증가하게 된다면은 전립선암 특히 전립선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한 20% 더 늘게 된다. 그래서 살찌는 거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걷는 운동을 당연히 이제 권해드리겠죠. 암 환자들이니까. 네, 무리한 운동은 권하지는 않고요. 걸으면 얼마나 좋은가? 두 가지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의미는 없어요.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주는 거는 확인을 해줬어요. 일주일에 3시간 이상 했을 때 확실히 줄더라 안 하는 것보다는. 반면에 또 하나 연구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줄더라. 그래서 결론은 준다는 거죠. 걷기를 열심히 하시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또 하나, 그럼 뭐 그냥 어떻게 걷는 게 좋냐? 걷기 강도입니다. 같은 연구인데요. 걷기 강도를 보시면 일주일에 7시간 이상.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 따지면 시간당 4.8km 정도가 됩니다. 마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래서 5km로 따지면은 35km를 일주일에 걸으라는 얘기니까 생각보다는 차이를 내려 그러면 걷기 강도가 생각보다 좀 세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다시 얘기해서 열심히 걸으면 좋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래서 걷기는 건강에 필수니까요. 특히 지금 연령대에서는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심히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